네, 그러면 시간이 된 것 같으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단기 완성 반, 이제 8월 3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8월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쭉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이라고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1개월 동안 이제 수학교육론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한번 쭉 이제 1개월 동안 이제 수학교육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루시고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이제 공부 계정과 1호 계정의 교육 과정을 지금 병행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이 이제 잘 구분하여 익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과서 및 지도서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 및 지도서를 다 하기는 어렵고 이제 교과서를 다 보면서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수학습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인데 이걸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세부 내역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중에서는 뭐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임용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뭐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 내역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한 20일 전인가 올렸는데 그때 이제 예상 진도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학교육학 이론을 정리를 할 건데 오늘은 수학교육사하고 이제 수학교육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공부계정과 1호 계정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비교하는 거를 분석을 할 건데 일단 지금 혹시 이제 처음 이제 수학교육론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파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철학,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이제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한 모든 것을 이때 다루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교수학습 이론인데 난 바닐레, 프로이덴탈, 그 다음에 뭐 브루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평가, 요즘 또 수학과 평가, 과정 중심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 평가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수화 연산 영역을 이제 다룰 건데 이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이 부분과 교과서 내용에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1호 계정으로 또 들어오면서 또 중요한 부분과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수화 연산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제 단독으로 다루고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간은 두 번째는 대수와 함수 그리고 세 번째는 기하와 증명인데 특별히 이렇게 중학교에서 이제 증명, 이제 정당화 교육이라고 해요. 중학교에서는 증명이란 말을 안 쓰고 정당화, 즉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증명이라고 하면 너무 용어 자체도 상당히 증명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드니까 정당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하와 증명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다룰 거고요. 요일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때 맞춰서 오시면 되고 9월 26일은 추석 연휴로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강의에 이제 활용된 교재는 이제 수학교육학 이론 정리에는 신론을 중심으로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임용시험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신론 2가 또 최근에 또 나왔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룰 거고 수학교육학 정론이라고 해서 그 1호 계정 지도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각 단원을 다루기 전에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때 수학교육학 정론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량 이제 뽑아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이제 교직 수학 및 지도서 정리 부분에는 교재연구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도서 및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가 또 교재연구 책의 이제 또 모태가 되는 이제 책인데 거기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서도 임용시험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 나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2페이지죠. 이제 수학교육의 발달인데 발달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대화 운동과 현대화 운동을 중심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의 한계를 느끼게 됐죠. 2000년간 열심히 이제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엄밀한 형식적인 연역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역 추론의 단점은 귀납이나 이제 유비 추론, 귀납 추론과 이제 유비 추론이 있어요. 크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추론인데 이 두 추론의 중요한 포인트는 수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귀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도 해보고 3 더하기 4는 4 더하기 3도 해보고 그럼으로써 교환 법칙을 이제 이끌어내는 이런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있고 유비 추론은 이제 비슷한 성질을 토대로 이제 또 다른 성질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추론 교육을 할 때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연역 추론은 우리 이제 전공 수학 같은 거 보시면 정리가 딱 나오면 증명 과정 이렇게 딱 그렇게만 서술이 되는 형식으로는 수학적 사실을 어떻게 그러한 이론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그 부분이 원론에는 이제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론의 기술 방법은 종합적 방식인데 그냥 이제 일자로 쭉 이제 증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증명의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의 크게 중요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수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없고 그 다음에 증명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인 과정, 이 증명의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론 교육 방식에 여기 있는 세 학자는 영국의 밑에 나와 있는 페리, 클라인, 그 다음에 미국의 무어라는 이제 세 학자가 공통적인 비판을 했어요. 유클리드 원론은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밀한 논리적 전개를 굉장히 강조했고 정신도야를 위주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수학 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정신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용성도 필요하고 문화적 가치, 신미성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정신도야를 철저하게 위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실과 본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수학적 이론만 익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빠지고 그냥 이제 합격을 위한 도구로서 수학의 어떤 이론적 본질만 터득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의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이때 영국의 페리와 독일의 클라인과 미국의 무어가 각자 나름대로 이런 나라의 좀 현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이제 실용적인 수학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 정의, 정리, 증명식의 이런 우리 이제 전공 수학에 나오는 이런 형태죠. 당연히 전공 수학은 정의, 정리, 증명을 열심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임용시험 잘 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중고등학교 수학교육에서는 이 방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실용주의적인 수학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성, 유용성을 중심으로 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수학이 굉장히 강조가 됐죠. 그 다음에 독일을 보시면 독일은 이제 이때 굉장히 군사력을 강조를 하고 군사국가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을 중시를 했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이제 포탄 같은 거 쏠 때도 계산도 엄밀하게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과학에 응용하기 위한 응용 수학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과학 발전에 따른 수학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들도 많이 있었고, 미국은 이때 많은 무기들을 이제 팔게 됐고, 경제와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제 이룩하게 되죠. 이제 산업의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게 됐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수학, 경제 수학,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어찌됐든 이 세 나라 공통적인 것은 이런 정의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나오고 증명을 하는 이런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 교육의 근대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이 근대화 운동의 의의라고 한다면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는데, 이때부터 수학 교육학이라는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되죠. 원래는 이제 전공 수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어떤 단과 이제 역할을 하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수학교육학이라는 독립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교육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은 이제 전혀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느끼고 발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수학교육학이 진정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히려 논리를 오히려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던 것을 반대적으로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논리를 불신하는 이런 경향마저 나타나게 되는 한계가 일어나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토대가 됐으면 이런 수학교육의 근대화 운동에 따른 그런 이론을 정립하고 중고등학교에 적용을 하는 그런 이제 학교 교재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곧바로 일어나게 돼요. 이때 당시에. 그럼으로써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영국과 독일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특별히 수학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의 전체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발전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서 진보주의 교육이 발전하게 됩니다. 진보주의 교육의 특징은 아동이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굉장히 흥미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동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게 되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한다. 그럼 이제 학교에 대한 흥미가 있게 되지만, 예를 들어 학생들이 뭐 미적분학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겠죠. 어려운 수학이나 어려운 수학, 뭐 과학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구소련에 의해 과학기술력이 뒤처지게 됨으로써 인공위성이 먼저 소련이 발사하게 됐죠. 그럼으로써 이제 교육의 각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수학교육에서는 현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수학교육 현대운동.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의 관련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 교수 요목기라고 해서 해방 직후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배워야 될 거를 이것저것 뭐 분류 없이 그냥 다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니까 3페이지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체계도 없었고 계통도 없었고 그렇다고 뭘 모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었지만 해방 직후 바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냥 오랫동안 그냥 한마디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그런 이제 교육을 활용하게 되죠. 4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 제1차 수학과 교육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제 국제적인 동향을 이제 참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사실 1955년이면은
진보주의 교육이 하향세였어요. 이때 1950년대부터 이런 진보주의 교육의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성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본받아야 될 게 이거밖에 없었으므로 제1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진보주의 교육을 특별히 반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실용주의 사상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과 이제 이때 굉장히 아동의 흥미를 느끼는 실생활적인 그런 교육이 강조가 됐는데 너무 이제 실생활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함으로써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학습 수학 내용에 대한 수준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게 됐죠. 안타깝게도. 자, 이제 계속 국제적인 동향으로 가자면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공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내용학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수학이 이만큼 따라오지 못함으로써 이런 학교 수학, 중고등학교에 배우는 이런 학교 수학을 이런 전공 수학의 그런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중등학교에서 지도되는 학교 수학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니까 이제 응용력도 엄청나게 강대해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주에 대한 것도 토대가 되고 수학적인 이론이 토대가 돼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죠. 이런 강력한 응용성에도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됨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대화 운동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수학을 계속 실용적인 측면만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미적분학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되니까 물론 이것도 현실과 연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또 현실과 딱 그렇게 매칭되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본질에 해당하는 수학 그 자체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이거 본질을 습득하게 하자. 현실이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그 자체.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내려왔던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의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운동의 방향으로서 현대수학 많이 발전하게 된 이 현대수학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대수적 구조, 논리적 엄밀성, 그러니까 수학 본연 그 자체의 학문에 집중을 하자.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한 것이 바로 수학교육 현대화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학생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과정에서 엄밀한 증명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데 이런 정신적으로 충분하게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화, 추상화를 시도하여 교육을 했다는 거. 용어도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직각도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서 엄밀하게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두 번째, 장래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에서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목적으로 하여 수학 교육을 했는데 현대화 운동은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의 특권층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쉽게도 전체 학생이 있으면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밖에 따라올 수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강행한 이유가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나사에도 들어가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지도를 하고 이게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장래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른 교과의 관련성까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사실 과학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국어나 그런 영역도 충분히 연결될 수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수학 그 자체, 본연의 그 이론에만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4번까지는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5, 6, 7, 8은 뭐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용시험에 나오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과 수학교육 현대운동을 비교를 했는데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분석적 방식이 없는 종합적 방식이고 귀납이나 유추라는 그런 추론이 없는 그냥 연역적 교육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데 막 기호적으로만 하면 큰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 외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먼저 종이 접기 같은 걸 해보는 겁니다. 종이를 접어서 진짜 새 수직이 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게 하는 이런 실험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수학적 이론이 발견하게 됐는가 그런 게 빠져 있었고 분석적 방식이 빠짐으로써 증명의 과정, 정당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중심의 수업이 문제였죠.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학교 수학에 대해 단지 학문 수학을 모방하는 정도의 가볍게 여겼는데 사실 학교 수학도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도할 수 있을지 이론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학문 수학을 모방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하려고 이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현대화 운동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브루너의 이제 발견학습이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심리학자 이론할 때 자세히 다룰 텐데 수학자들이 발견했던 학문의 구조를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브루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겁니다. 수학자들이 하는 것을 동일하게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발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발견하는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탐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의 그냥 사람들을 위한 그냥 엄밀성과 논리성만 강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수학만 남게 되면서 수학교육 현대운동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수학교육 과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즉 수학의 개통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개통성이라고 한다면 뭐 수화연산, 그 다음에 대수, 함수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개통성을 만들어 놓고 체계성이 필요했는데 1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뒤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개통성을 아직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2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 개통성을 확실하게 잡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차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현대운동이 1960년에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1963년, 이제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반영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3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 현대화 운동,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내용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계속 국제적인 동향으로 또 가죠.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성이 필요하게 됐다고 했죠. 즉, 기본으로 돌아가기. 너무나 논리적이고 엄밀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기본 기능,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이 내용을 찾아 교재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본 기능을 찾아 교재를 구성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게 되죠. 너무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수학의 어려운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이런 기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기초적인 수학만 다루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 특별히 이 소수의 이제 사람들을 위한 수학 교육을 했던 현대운동과 반대로 이러한 학생들의 수준이 아예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양 극단에 쏠려 있는 이런 현상을 이제 방지하고자 문제 해결이라는 전체적인 포인트를 잡아 문제 해결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응용력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도 전체적인 해결을 하는 이런 문제 해결을 강조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수학적 동향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돌아가게 되죠.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보죠. 이제 4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국제적인 동향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현대화 운동을 반성하게 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4차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면서 이 3차 현대화 운동을 반영했던 당시까지 정말 수학 내용은 복잡하고 어렵고 양이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4차 수학과 교육과정부터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학습 내용 축소가 지속적으로 지금 1호 개정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국제적인 동향으로 다시 가자면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너무 기초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논리적인 엄밀성만 강조하는 것도 아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문제 해결력 신장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국제적인 동향은 안정세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5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 문제 해결에 강조를 두면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게 됩니다. 아까 4차부터는 학습량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5차부터는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는데 이 정의적 영역이란 이제 흥미, 호기심, 이런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호기심, 뭐 가치인식 이런 어떤 심리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죠. 원래 이전까지는 인지적 영역이라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사고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뒀다면 이제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뭐 관찰이라든가 면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때부터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6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히 이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7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고 특별히 국제적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임용시험에 이 부분은 기입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교육과정의 특징이 나온 다음에 그때 그 교육과정을 뭐 이제 기입으로 해라, 기입해라. 이제 그냥 단답형이죠. 단답형으로 써라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교육과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1차는 특이사항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2차는 개통성 중심, 3차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4차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5차는 문제 해결력, 6차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 7차 수준별 교육과정.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으면 언제든 기입형으로도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1호 개정과 공구 개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시고 완벽하게 1호 개정과 공구 개정을 다 비교를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제 이 내용을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과정 분석이 왜 중요한가를 2018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입형 1번에는 자, 이게 내용 요소를 쓰라고 했어요. 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보죠. 내용 요소. 보시면 이렇게 내용 요소를 쓰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내용 요소를 싹 다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상 대화를 보면 이 니은을 보시죠. 공구 개정에 어떤 내용이 1호 개정에서 변화가 됐어요. 이 변화가 된 내용까지도 우리는 암기할 필요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학습 요소라고 나와 있죠. 학습 요소.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건 교육과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죠. 이걸 몰랐다면 이 점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페이지로 가면 이번에 서술형 1번을 보시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이렇게 할게요.
특별히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에 니은 사칙계산 2의 2학년산 문제를 실제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다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지 않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역시 이것도 교육과정과 또 큰 관련이 있죠. 이거 다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 요소, 학습 요소, 유의사항들 중요하죠. 이런 것들. 나머지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화연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5주차에 다루게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시면 뭐 추가할 게 있습니다. 2018학년도 전공 서술형 9번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중학교에서 알고 있던 것을 토대로 세제곱을 공부하는 이게 이제 이 유의사항을 반영을 한 겁니다. 중학교에서 학습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토대로 고등학교에서 추가된 것을 익히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5번째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논수령에서는 작성 방법에 이 내용이 있어요. 결론 부분에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이게 특별히 1호 개정에서 강조하는 수학 교과 역량 6가지 내용 중에 2가지예요.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대략 전체적으로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있는데 한 10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개정의 중점 사항을 보시면 일단 여기를 보시면 과목이 바뀌었어요. 과목이 바뀌었는데 고1에서 뭐 중학교는 뭐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고1에서는 원래 이제 공구 개정에서는 수학 1, 수학 2였는데 지금 1호 개정이에요. 1호 개정에서는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이 됐어요. 공구 개정에서는 1학기가 수학 1이었고 2학기가 수학 2였죠. 하지만 1호 개정에서는 수학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1, 수학 2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됐어요. 수학 1, 수학 2. 여기 이제 차이가 크죠. 1학년,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1호 개정에서의 수학 1, 수학 2는 1학년 과정이 아니라 2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2는 우리가 공구 개정에 우리 그냥 미적분 1, 공구 개정 기준으로 미적분 1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냥 기초 미적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초 미적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진짜 미적분 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공구 개정 기준으로 미적분 2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과형 미적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미적분.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기하가 이제 진로 선택으로 옮겨졌는데 이제 기하가 우리가 이제 2022년까지 수능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까지 기하가 딱 한 번만 수능에 출제가 안 되고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는 아직 교과서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뭐 시험과 지금 임용시험과 크게 관련 없을 것 같고 기하까지 기하 벡터가 이제 기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벡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공간 벡터가 싹 다 날아감으로써 이제 그냥 기하라는 영역으로 이제 명명이 바뀌게 됐죠. 그리고 1호 개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수학 교과 역량 6가지인데 이건 거의 논수령에서 무조건 수학 교과 역량을 하나나 2개 정도 쓰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아까 국제적인 동향을 봤지만 기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응용적인 그런 수학적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력을 강조를 했어요. 두 번째, 추론 능력을 강조하는데 아까 유클리드 원론식의 연역 추론만이 아니라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도 한번 추론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추론해볼 수도 있죠. 아니면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유추적, 유비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제 비교해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왜 원뿔의 부피가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냐 라고 한다면 여기에 물을 부어서 이게 3번을 붓더니 딱 정확하게 채워지니까 3분의 1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정당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명확한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당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논리적인라는 말은 뺄게요. 논리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호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창의융합 능력. 이번에 공구개정에서도 원래 문제 해결과 추론이 있었는데 창의융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두산지도서의 중1과 그 1호 개정을 보시면 이제 중1과 고1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원과 수투도 이제 교학사는 이제 바뀐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호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보시면 그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상당히 1호 개정, 공구 개정에 비해서 많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 창의 융합을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인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막 대수하고 기하를 연결해서 문제를 낸다든가 이런 여러 영역들을 연결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거 그리고 실생활과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창의하고 융합 이렇게 융합해서 종합적으로 수학을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은 이제 추가로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 이것도 이제 공구 개정에서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의사소통 능력에서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각 모둠별로 이제 발표하면 누가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강조하고 특별히 모둠별로 이렇게 서로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토의하는 상황도 의사소통에 포함이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능력 이 정보처리 능력은 제6차 수학과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학적 도구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예전에는 막 이제 시험에 막 계산기 쓰고 이런 것들 이제 안 좋게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열심히 공학적 도구도 활용하고 그런 계산기 활용 능력도 평가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교구를 활용하는 거, 막 나무 막대를 사용한다든가, 뭐 흰 돌, 검은 돌을 활용하여 지도한다든가 이런 교구들을 활용하여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6번 태도 및 실천이 또 1호 개정에선 추가가 됐죠. 그래서 특별히 태도 및 실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유용성을 알게 되고 그 수학이 정말 실생활에 활용되면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이런 태도 및 실천 능력은 실제적으로 이제 정의적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태도 및 실천, 가치를 인식하고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고 수학이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됨으로써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5차 수학과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정의적 영역을 강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금 얘기한 수학 교과 역량 6가지는 전 수학 지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이 6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용체계 비교표를 보죠. 이 내용체계 비교표를 보시면서 1호 개정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내용 요소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다행히 1호 개정은 공구 개정에 비해서 많이 내용이 한마디로 이제 통합돼서 이제 서술을 하기 때문에 여기 11페이지의 수화연산을 보시면 공구 개정에서는 이 4가지 영역을 1호 개정에서는 2가지 영역으로 통합한 거예요. 이건 축소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을 다 그대로 다루기는 하는데 그냥 내용 요소만 축소해서 이제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고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는데 당연히 정수와 유리수의 그 뭐 개념, 대소관계, 사칙계산 다 다루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한 거예요.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자화식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함수에서는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함수라는 용어를 써서 다루었지만 이제 1호 개정에서는 함수라는 용어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쓰지 않습니다. 11페이지죠. 그래서 여기 좌표 평면과 그래프 이거 일단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 그래프의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중학교 1학년에 막 함수의 정의를 얘기하고 함수를 쭉쭉 다뤘는데 이거 전에 먼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과정을 중학교 1학년 내내 충분히 다룬 다음 이제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에서 함수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평면과 그래프라고 하고 함수가 빠진 이유는 그래프의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영역을 보시면 기본 도형, 이건 뭐 이제 요약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12페이지. 공부 계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는 확률과 통계 중에서 통계만 다루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줄기와 잇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나 그래프잖아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를 했는데 1호 계정에서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라고 해서 이런 그래프를 익히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활용하여 통계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의 유용성 인식.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면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통계의 유용성 인식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내고 한마디로 줄기와 잇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본래의 중요한 목적, 통계의 유용성을 인식한다는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줄기와 잇그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통계의 유용성, 실생활에서의 통계 활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이 삭제가 됐는데 이건 이제 뒤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다음 이제 2학년 과정,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다음에 시계 계산,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인데 공부 계정에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문자식 맨 밑에 보시면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연립 부등식 계열은 다 삭제가 됐어요. 공부 계정에서 했던 건데 1호 계정에서는 연립 부등식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함수. 중학교 2학년에서는 함수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1호 계정에서는 여기 1차 함수하고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함수의 뜻과 의미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기하. 여기서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 가로로 나온다면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원래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공부 계정에선. 근데 2학년에 다룹니다.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중학교 3학년에서의 수와 연산을 보시면 제곱근과 실수로 딱 간단하게 됐죠. 그래서 제곱근과 실수를 다룰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와 식,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원래 중학교 공부 계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다항식의 곱셈을 다루고 중학교 3학년에서 인수분해를 다뤘는데 이 3학년에서 통합적으로 다항식의 곱셈,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도 다루죠. 그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까지 한꺼번에 다룬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2차 함수 다루고 삼각비 원의 성질 다루는데 확률과 통계 이 부분이 나왔죠? 상관관계가 추가가 됐고 실제로 기입해 보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요 계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까 설명한 것이 그대로고요. 수야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제곱근과 무리수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문자와 식에서는 곱셈 공식이 중학교 3학년으로 바뀌고 그래프의 해석을 강조해요. 아까 적었죠. 그래프의 해석을 강조한 것이 중학교 1학년에서 함수 개념을 얘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 그래프 해석을 강조하고 정비례 반비례가 추가가 됐어요. 기입형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원래 중학교 3학년에서 다뤘는데 아예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만 다루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걸 다루지 않습니다. 원과 비례를 삭제했는데 원과 비례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이거 닮음을 이용하여 이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T 이게 접점이에요. 그러면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도 싹 다 닮음을 이용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요
각과 이 원주각이 똑같다라, 그리고 이게 공통이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비례를 이용한 성질은 다 삭제가 됐어요. 안녕입니다. 1호 계정에선 더 이상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원가 비례가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이고, 이번 시험에선 중학교 3학년이 바뀌지 않는 공구 계정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제 공구 계정에선 다루니까 생각을 아예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호 계정에서 삭제가 됐다는 거죠. 다음 확률과 통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생활 중심의 통계 교육 강조, 이거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1점 정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보통 서술형이 4점 정도 나오면 이제 2점, 2점 잘라먹기 할 수도 있고 2점씩 나올 수도 있고 2점, 1점, 1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 1점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렇게 다루는 것인가? 그럼 이제 실생활 중심의 통계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아니면 통계 유용성을 인식하기 위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중학교 1학년에서 함수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이해를 강조를 하게 되고 해석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에서의 자료의 평균이 삭제가 됐는데,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예를 들어 계급값이 60에서 70이고 3명이면 65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요. 평균 구할 때. 하지만 이 65라는 건 중앙에 있는 가운데 값을 했을 뿐이지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것을 굳이 계산을 하면서까지 다룰 필요도 없을 뿐더러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면 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평균을 다루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됐죠. 그리고 산점도와 상관관계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학습 요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용 요소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학습 요소에 산점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취기준 비교, 이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제가 여기서 달라진 부분은 싹 다 밑줄을 쳐놨는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구 계정의 이제 소인수분해부터 보죠. 14페이지에 4번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활용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공구 계정에서는 이 활용이라고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활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소단원으로서 이제 활용 단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루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활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소단원의 하나의 분류가 됐으면 이 활용에 대한 내용, 보통 교과서를 보시면 하나의 소단원당 한 4페이지 정도 있잖아요. 그럼 4페이지의 분량을 다루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까지도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량 채워야 되니까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가야 되겠죠. 하지만 어려운 내용, 이 활용이라는 것을 어려운 내용까지 다룰 필요는 없고, 각각의 수학적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1호 계정에서는 활용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는 것을 다 삭제를 하고 그냥 이론에 포함시켜서 활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호 계정에서 2번을 보시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활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따로 활용이라는 성취 기준을,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성취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냥 어떤 수학적 내용을 다룰 때 그냥 실생활과 이런 부분이 관계가 있구나라고 중간중간에 포함시켜서 다루는 것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1호 계정에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에 활용이라는 단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활용 자체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지만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활용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죠. 그 다음 2번 정수와 유리수엔 양수와 음수가 추가가 됐는데, 이건 이제 양수와 음수의 개념을 강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공구 계정에서 이 양수와 음수 안 한 게 아닌데,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음수의 막 필요성도 인식하고 음수가 확실히 양수하고 어떤 면이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다루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유리수와 순환소수, 이제 이거 2학년 때 다루죠. 이건 뭐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제곱근과 실수, 아까 얘기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토대로 다룰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뭐 근호를 포함한 식의 사칙 계산할 수 있다. 이건 그냥 통합한 거예요.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어와 기호, 공구 계정에서는 용어와 기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호 계정에서는 학습 요소로 나와 있는데, 이거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선 딱히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 밑줄을 쳐놓는데, 양서 음수에 밑줄을 쳐놨는데 약간 순서만 바뀐 것이니까 큰 문제 없고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절대값 기호를 그냥 기호만, 이건 이제 표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만 언급을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역시 이것도 싹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1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왜 이런 유의사항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18학년도 전까지는 그냥 유의사항만 암기하는 것이 뭐 중요했다고 본다면, 이제 이렇게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유의사항이 제시가 됐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범위에서 다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아까 활용이 빠졌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미 초등학교에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다룹니다. 이미 충분히 다뤄요. 그래서 24하고 36 같은 거 하면 이미 뭐 그냥 바로 할게요. 12로. 이미 다 다룹니다. 이미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또 열심히 활용하고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하지만 중학교 1학년에서 새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을 새롭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죠.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만 골라서 적죠. 곱하기 3 해서 12. 최소 공배수는 다 포함하는 거. 2의 세제곱, 3의 제곱. 그래서 72. 이렇게.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로 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미 뭐 초등학교에서 이거 구해서 활용하는 거는 이미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활용이라는 것을 아예 싸그리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앞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2번과 같이 음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거 태도 및 실천을 강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음수가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하구나. 뭐 대표적인 것으로 영하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3번, 정수의 사칙 계산 원리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할 건데, 뭐 교재 연구, 뭐 학부 시절이나 대학원 시절에 보셨겠죠. 샘돌 모델, 우체부 모델, 수직선 모델 이런 게 있는데 1호 계정에서는 또 레일바이크 모델이 있어요. 역시 이거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5주차 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수의 소수 표현과 분수 표현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아까 얘기했듯이 제곱근과 무리수는 공구 계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수와 연산 단원의 무리수보다 그 뒤였는데, 피타고라스가 이게 공구 계정이었는데 이제는 중학교 2학년에서 이 피타고라스를 다루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무리수를 설명하는 게 더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제곱근과 무리수는 도입할 수 있다. 8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등을 이용하여 무리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제곱근과 무리수를 도입하고, 이 7번과 8번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물어본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예전에는 뒤에 배웠지만 앞에 배우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유의사항이 왜 나올 수 있게 됐는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대각선, 특별히 한 변의 길이가 1인 걸 반영한다면 얘가 루트 2가 되는데, 이 루트 2라는 걸 바로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x라고 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게 성립하게 되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루트 2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손쉽게 이제 무리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생활의 무리수가 사용되는 원주율에서도 사용하고 F 용지에서도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막 교과서의 예 이런 것들은 싹 다 5주에서 8주차까지 그때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이제 객관적인 내용만 얘기를 할게요. 나 문자와 식 영역.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뭐 비슷하고요. 1차 방정식 비슷하고 그 다음에 식의 계산 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식의 계산. 이게 3번을 보시면 1호 계정 식의 계산 3번을 보시면 다루는 게 딱 이렇게 다뤄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다루는데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자, 공구 계정으로 넘어가 보시면 3번에 보면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뭘 유도한다? 곱셈 공식을 유도합니다. 이게 근데 곱셈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에요. 이게 빠진 겁니다. 1호 계정에서는 안녕이에요. 날라갔어요. 이게 3학년 중3으로 날라갔어요. 공구 계정에서는 곱셈 공식을 다뤘는데 이게 날라갔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구 계정에서는 자 a, b 요거 주로 많이 썼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C라고 놓으면 이제 요 4개의 직각삼각형 더하기 가운데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A, B 더하기 C 제곱은 A 플러스 B라는 정사각형이죠. 요걸로 이제 증명을 많이 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니까 2AB가 지워지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싹 나왔죠. 공구 계정에서는. 근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쨌든 올해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이 1호 계정으로 안 바뀌었으니까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교사의 대화가 이제 나오면서 1호 계정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뭐 때문이냐? 기입형으로 나온다면 곱셈 공식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니까. 곱셈 공식 안 하니까. 적어야 돼요. 만약에 서술하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라고 충분히 당연히 서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왜 이걸 안 다루느냐? 서술형으로 나오던 기입형으로 나오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공구 계정의 5번에 간단한 등식을 변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아예 단원에 있었어요. 이런 거. 이게 Y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뭐 굳이 이거를 단원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건 뭐 알아서 하다 보면 2양 익히면 뭐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거 단원을 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곱셈 공식 요게 중요하겠죠. 특별히 요거 쓸 때 이거 이용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17페이지. 여기 보시면 연립 1차 부등식이 삭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연립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는데 연립 방정식은 중학교에서 다 해요. 근데 사실 연립 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연립 부등식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연립 부등식은 아예 중학교에서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원래 연립 1차 부등식을 이렇게 다뤘는데 아예 삭제가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원래 연립 2차 부등식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연립 1차, 2차를 통합하여 연립 부등식이라고 한꺼번에 다루게 됩니다. 고등학교로 상향 이동이 됐죠. 연립 1차 부등식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연립 부등식은.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로 바뀌었죠. 역시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네,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어. 네. 문자와 시까지 딱 하고 한 타임 끊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로 가시면 용어와 기호와 학습 요소 여기를 잘 보세요. 연립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1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밑줄을 3개 쳐놨잖아요. 연립 1차 방정식하고 연립
부등식하고 요 세 개를 적어놨는데 이 두 개는 완전히 삭제가 된 게 맞고 연립부등식은. 근데 얘는 삭제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좀 이따 나올 테니까 설명을 할게요. 이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죠. 1번 문자의 필요성과 유용성. 역시 이것도 아까 음수의 필요성과 마찬가지죠. 2번 문자와 수, 일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혹시 교재 연구를 한번 보셨다면 이것이 와그너라는 사람의 이론에 이게 뭐 한계 결정의 자율성, 문자 선택의 자율성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6주차에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5번 방정식, 부등식. 방부등식. 이게 유의사항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이 유의사항 세 가지는 중요해요. 첫 번째, 도입할 때의 상황, 이제 도입할 때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데 어떤 방법은 되게 복잡해요. 하지만 식을 세워서 풀면 간단하기 때문에 식을 세워서 푸는 게 효과적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실생활과의 활용이 중요하죠. 그럼으로써 유용성과 편리함을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뒤로 넘어가서 19페이지죠. 해가 문제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반성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잘 다뤄야 되겠죠. 방정식, 부등식 나오면 꼭 이 세 가지 도입할 때 필요성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실생활과 연결하여 유용성과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세 번째 해가 적합한지 문제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게 하는 게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무조건 연결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8번 수에 대한 사칙 연산과 소인수분해가 다항식으로 확장된다. 우리가 사칙 연산할 때 소인수분해 할 때도 우리가 아까 24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 했는데 어때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게끔 무조건 소인수로 분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24를 8 곱하기 3으로 안 하잖아요. 무조건 더 이상 분해될 수 없게 하듯이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게끔 완벽하게 나눠서 한다는 거. 뭐 요거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확장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번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요 경우를 다룬다는 거. 그다음 10번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의 역관계인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호 계정을 보시면 중1 때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배 계산을 이미 수에서는 다 합니다. 분배 계산과 묶음 계산을 다 해요. 이게 다항식에서는 분배 법칙이 되고 묶음 계산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수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를 계산할 때 이것이 완전히 똑같은 관계고 역관계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다항식과 인수분해의 역관계는 우리가 정수를 계산할 때 특별히 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덧셈과 뺄셈이 역관계고 곱셈과 나눗셈도 역관계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번을 보시면 시계값, 좌변, 우변, 그 다음에 연립일차 방정식 여기 나오죠. 요게 여기 나오죠. 이거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학습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볼드체로 해서 다 정의를 해요. 연립부등식이 뭐냐, 연립일차 부등식이 뭐냐라고 볼드체로 다 정의하는데 여기 유의사항 12번과 같이 이렇게 나오면 뭐 가감법, 대입법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막 가감법은 이러한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감법은 그냥 설명하는 거죠. 개수 맞춰가지고 빼거나 더하거나 한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12번과 같은 유의사항입니다. 엄밀하게 막 이렇게 볼드체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한 타임 하도록 하고 잠깐 휴식을 가졌다가 두 번째 타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